중상주의는 15세기에서 18세기까지 유럽을 지배했던 경제 사상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라는 기본적인 개념이었던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무역 그리고 돈. 금과 은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냥 돈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면 된다. 그리고 그것이 축적되면 부자다. 현재 세상을 움직이는 힘, 물론 무역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큰 힘, 투자인 거죠. 투자에 의해서 환율도 움직이고요. 금리도 움직입니다. 미국 연준의 자산, 다시 얘기하면 찍어낸 달러의 양이 현재 기준 7.6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미국이 해외에 투자한 금액은 6.4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통화량이라는 것은 실물화폐에다가 통화 승수를 곱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비례식은 아닐진 몰라도 상당 부분의 달러가 해외에 투자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지금 막 벗어나려고 한다는 일본도 그 오랜 침체 기간을 버틸 수 있게 했던 힘은 1970년대 잘 나갈 때 그때 벌어들었던 돈으로 해외에 투자를 해둔 거죠. 그리고 그 투자에 대한 결실이 돌아오면서 무역 적자를 극복할 수 있게 한 거죠. 다행히 한국도 최근 서학개미 분들에 의해서 그리고 다양한 다른 형태로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한국도 10위 내에 들어가는 해외 투자국으로 발돋움을 했어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투자금도 중요합니다. 미국은 해외로 투자도 많이 했지만 동시에 해외의 많은 국가들이 미국에 투자를 합니다. 최근 미국만 독야청청하는 상황이 되면서 더 많은 돈이 미국으로 쏠리고 있어요. 현재 달러 인덱스가 높은 이유, 다시 얘기해서 달러 강세인 이유는 미국으로 투자가 많이 쏠리고 있어서 라고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해석입니다. 셰일가스에 의한 무역 적자가 줄어든 것도 요인이겠습니다만 더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투자일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자랑을 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투자를 유치했어. 한국도 전 세계로부터 투자를 받으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도 해외에 투자해야 되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도 투자해야 돼요. 이걸 무역의 관점으로 보면 사고 팔고 그래서 무역 흑자가 얼마큼 나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데 투자는 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투자는 해외에 투자를 했을 때 거기서 결실이 맺어져서 한국으로 돈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반대로 우리나라에 큰 돈이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될 때 해외에서 돈이 들어와서 공장이 지어지고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인공지능 서버들을 구입할 수 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래서 돈을 벌면 물론 투자에 대한 수익금을 나눠야 되지만 처음에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금이 없었으면 시작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로부터의 투자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상주의 시대가 저물고 본격적인 현재의 자본주의 세상이 열리면서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금융상품을 바라볼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측면만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1970, 80년대에 증권 사러 간다면 사기치러 가냐라는 소리를 들었던 시절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그래서 금융시장을 선과 악으로 나누지 말고 제대로 사용하느냐 마느냐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칼이 강도손에 쥐어지면 아주 위험한 흉기일 수 있지만 셰프에게 주어지면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지는 아주 훌륭한 툴이거든요. 금융 자체에 대해서 선과 악의 프레임은 걷어냈으면 합니다. 그래야 한국도 금융 선진국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중에 꼭 알아야 될 개념이 자산 유동화인 것 같아요. 보통 유동화 증권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간단한 개념도를 그려보았습니다.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특수 목적 기관, 회사일 수도 있고요. 그 자산을 매각하거나 요즘은 신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 경우 이 회사가 그것을 증권화해서 투자자들을 모으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자산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신평사들이 자산에 대한 신용도를 평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노하우를 제공하는 회사들도 있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야 원활한 자산 유동화가 일어나고 자산 유동화를 통해서 더 많은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떠한 자산에 투자를 하는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요.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유동화시켜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금융을 이해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투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해서 부를 창출해낼 수 있고, 또 한 측면으로는 투자자로서 부가 창출될 가능성이 있는 곳을 찾고 소액으로라도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중간 매체가 자산 유동화 증권입니다. 자산 유동화 증권의 역할은 뭘까?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수학 영역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한 상인이 자식 3명에게 낙타 17마리를 남겼어요. 중동이겠죠. 어떻게 살지 아버지가 걱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전 재산인 낙타 17마리를 남길 테니 나눠 가져라. 첫째는 2분의 1, 장자 중심이죠. 둘째는 3분의 1, 그리고 셋째는 9분의 1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랬더니 나눠지지가 않는 거예요. 낙타 한 마리를 쪼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현인이 등장해서 자기 낙타 하나를 더 추가하면서 나눠봐 했더니 깔끔하게 나눠집니다. 9마리, 6마리, 2마리 이렇게 가져가고 나니까 한 마리가 남고, 그래서 그 현인은 자기가 제공했던 낙타를 다시 데리고 간 거죠. 최소 공배수 문제에서 나오는 겁니다. 최소 공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누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최소 공배수를 몰라도 증권 유동화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쉽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뮤직하우라는 회사는 음악 저작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걸 증권화시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현인이 나타나서 최소 공배수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자산 유동화의 장점이에요.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호텔을 방별로 분양을 해서 수익을 나누는 투자 방식도 있습니다. 물론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신용평가예요. 자산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해줄 누군가가 필요해요. 맡겨진 또는 매입한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주는 서비스도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일반 기업이 상장을 할 때도 이런 느낌인 거죠. 회사의 지분 전체를 가지고 있었던 창업자들이 그 중에 일부를 내놓는 거죠. 물론 신주를 발행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면서 투자자들을 모으게 되는 거죠. 즉, 회사의 미래를 보고 그 미래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투자하는 분들이 들어오는데, 투자하기 좋게 증권을 발행하는 거죠. 사고도 많이 일어나요. 대표적인 게 빅쇼트 영화에서 볼 수 있는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부실 채권들을 모아서 그것을 다시 증권화해서 판 거예요. 그게 CDO 이런 것들이죠. 이때 문제가 됐던 건 신평사들이 아주 작은 리스크라고 생각했던 집값 하락이 실제로 발생해 버린 거예요. 만약 신평사를 믿을 수 없다면 빅쇼트 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내 주변에 훌륭한 투자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친구로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그 사람만 믿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을 두고, 그리고 평가를 듣고, 그리고 최종 판단은 물론 내가 해야 되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그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것을 알 수 없으니 내가 쓰고 먹는, 누구나 아는 그러한 브랜드에 투자한다. 그래서 애플에 늦게 투자를 시작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성공했죠. 꼭 처음에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자산 유동화는 많이 하고 있었어요. 이미 갭 투자, 그게 바로 자산을 유동화시킨 거죠. 집이 있고요.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얻는 거죠. 이것도 유동화입니다. 자산 가격이 오를 때는 레버리지 효과가 일어나죠. 반대인 경우는 레버리지로 망하죠.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유동화된 증권을 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자산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IT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 ARM이라는 회사를 들으면 그 회사가 CPU를 만들어서 돈 버는 회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물론 공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미지로는 그림과 같이 프로세서가 보여요. 하드웨어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ARM은 프로세서의 코어 설계도를 팔아서 돈 버는 회사입니다. 엔비디아도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엔비디아는 하드웨어를 만들어 파는 회사가 맞아요. 그런데
엔비디아의 경쟁력은 소프트웨어에 있어요. 이것도 인공지능을 실제로 필드에서 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누구나 GPU는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AMD도 있잖아. 그런데 왜 엔비디아가 독보적이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손정희 같은 경우는 워낙 정보 채널도 많고 주변에 인맥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주변에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사용하고 그 분야를 아는 지인들을 많이 알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한 눈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투자를 할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워렌 버핏이 했던 저 부분인 것 같아요. 투자는 결국 사업에 하는 거고요. 사업은 수익을 내야 되는 거죠. 수익을 내는 사업에 투자를 해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는 투자자들을 모을 수 있는 사업 모델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금융 지식을 통해서 자산을 유동화할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 또는 설계도만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자산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주는 기업을 만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미국이 그러한 시스템이 상당히 잘 갖춰진 나라인 것 같아요. 한국도 제조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분야, 소프트웨어라든가 문화적인 거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국경을 넘어가야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자산이 유동화되고 그래야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요. 클라우드 펀딩도 이런 비슷한 형태인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할 거야.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 투자 좀 해주세요. 이것은 융자가 아니죠. 투자입니다. 무엇을 보고 투자한 걸까요?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 거고 사람을 보고 투자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미 자산을 유동화시키는 아이디어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자산 유동화 상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금융상품들은 대부분 자산 유동화와 관계가 있어요. 선물 옵션 이런 것도 사실은 같은 맥을 가지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해요. 자본의 미스테리. 과거에 나왔다가 블록체인 이게 자꾸 가상화폐랑 연결되면서 욕을 많이 먹고 절판이 됐다가 최근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산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서로 믿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자산을 유동화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금융을 선과 악이 아닌 좋은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자산 유동화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살펴보고 그 안으로 딥 다이빙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